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주식 관련 선물 옵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이제 40페이지부터 기본 문제 1번이 시작됩니다. 자, 일단 기본 문제 1번에 관련된 내용은요, 주가지수 선물의 결정 변수 뭐 이런 내용 나오는데, 일단은 우리가 주가지수 선물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선물 이론 가격 구하는 공식 해야 돼요.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 플러스 현물 가격 곱하기 R-D 곱하기 기간이에요. 기간이니까 기간은 365분의 잔존만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기초자산의 가격, 그 다음에 이자율, 이게 이자율이죠. 단기 이자율.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관행적으로 CD금리 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배당 수익률, 배당과 관련되는 거. 요건 기간이죠. 기간. 그래서 요건 현물 가격, 그 다음에 이자율, 배당 기간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선물 가격이 결정됩니다. 자, 그러면 자 1번 한번 문제 보죠.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스피 100 선물 이론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1번 현금 배당금 총액의 감소. 자 보세요. 배당금은요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죠. 그러니까 배당금이 줄면 어떻게 돼요? 선물 가격 높아진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배당금하고 배당 수익률하고 선물 가격은 반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선물 가격이 올라가죠. 여러분들 이걸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분들 혹시 계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현물 가격은 플러스 돼 있죠. 그다음에 이자율 플러스죠. 배당 수익률만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얘가 올라가면 현물 가격 올라가면 선물 가격 올라가고요. 이자율 높아지면 선물 가격 올라가는데 배당 수익률은 높아지면 반대로 움직여요. 배당 수익률만 반대예요. 그 다음에 기간은 높아지면 자 선물 가격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해서 1번에 현금 배당금 총액이 감소했으니까 선물 가격 올라가는 거예요. 2번 잔존만기 증가한다. 기간이 길수록 선물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맞죠? 3번 91일짜리 CD 수익률 상승. 우리나라의 경우에 관행적으로 이자율의 CD 수익률을 써요. 91일짜리.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니까 선물 가격 올라간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코스피 100 지수의 변동성 증가. 이런 건 없어요. 여기 변동성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이자율, 배당, 기간, 그리고 현물 가격만 선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지 변동성은 없습니다. 변동성은요. 옵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예요. 옵션 가격에. 자,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요 아래에 있는 핵심 포인트 해설 잘 보시고요. 자, 다음에 2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다음은 주가지수 산출 방식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주가지수 산출 방식이 아래쪽에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중요도가 난이도가 높거나 중요도가 높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일단 주가지수 산출 방식 우리가 지금 그 주가지수 선물을 하잖아요. 주가지수 선물이나 주가지수 옵션을 다루는데 그러면 지수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주가지수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지수 산출 방식 두 가지 얘기합니다. 시총식이라는 게 있어요. 시가총액식. 그 다음에 가격가중식. 줄여서 그냥 가격가중식. 시총식, 시가총액식, 가격가중식. 가격가중식 딱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있는데 다우 지수에 있어요. 다우 지수. 그래서 다우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 뭐 이렇게 다우존스처럼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 있죠. 그래서 다우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니케이 지수가 있어요. 니케이 225 이렇게 있어요. 이 두 개만 딱 다우 지수하고 니케이 225만 가격 가중 지수고 나머지 전부 다 시총식이라고 봐도 됩니다. 나머지 전부. 왜냐하면 우리 교재에서는 요거 두 개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있는데 여기서 가격 가중 지수가 요거니까 나머지 전부 다 시총식이다. 그래서 S&P 500이라든지 코스피라든지 코스피 200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스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뭐 코스닥이라든지 이거 전부 다 뭐냐? 시가총액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 뭐 지수를 산정하라 이런 문제는 뭐 낼 개연성은 거의 없습니다. 뭐 라스페이레스 방식이냐, 파쉐 방식이냐, 뭐 피셔 방식이냐,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뭐 지수를 산정하시오 이런 문제는 낼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총 방식하고 그 다음에 가격 가중 방식이 있고 가격 가중 지수의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어서 다우존스하고 그 다음에 니케이 225다 이렇게 알아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총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자 지금 2번 보면 다음 중 주가지수 중 산출 방식이 다른 하나는 해놓고 니케이가 나오죠. 1번의 니케이가 답이고요. FTSE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코스피 200이라든지 나머지 전부 다 시총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지금 니케이하고 다우존스만 가격가 중이고 나머지 전부 다 시총이다. 이렇게 알아놓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다음에 이제 3번과 관련되는 문제. 3번과 관련되는 컨텐츠가 아래쪽에 핵심 포인트 해설에 주가지수 선물 및 주식 선물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주가지수 선물이 지금 그 아래 하단에 주가지수 선물과 개별 주식 선물에서 개별 주식 선물은 볼 필요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주가지수 선물 중에서 코스피 200만 위주로 보시면 돼요. 사실 코스닥도 별로 거래 안 돼요. 그러니까 코스닥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코스피 200의 경우에 현금 결제되고 그 다음에 위험 회피 수단을 보면 거기 보면 시장 위험 관리 수단 해놓고 체계적 위험 이렇게 돼 있죠. 체계적에다 밑줄 쳐놓으세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파생 상품 있죠. 선물이나 옵션과 같은 파생 상품은 무조건 체계적 위험 관리 수단이에요. 체계적 위험 관리 수단이에요. 이제 체계적 위험 관리 수단이지 비체계적 위험 관리 수단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파생 상품은 체계적 위험 관리 수단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비체계적 위험 관리 수단은 포트폴리오 이론이에요. 근데 이 포트폴리오 이론, 분산 투자 이론은 우리 여기서 안 다룹니다. 이 자격 시험에서는. 자, 그 다음에 가격 결정 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상품 명세가 밑에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딴 거 볼 필요 없이 코스피 100 선물만이라도 알아놓으세요. 나머지는 거의 시험에 언급 안 돼요. 그럼 코스피 100 선물은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이고 거래 단위가 일단 거래 단위라기보다는 이거는 뭐냐면 거래 단위라는 건 이건 뭐냐면 그 코스피 100 가격에다가 25만 원을 곱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25만 원에다 박스 치고요. 25만 원. 25만 원은 25만 원. 요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거래 단위라고도 하지만 승수라고 그래요. 보통 승수라고 그럽니다. 25만 원이 승수예요. 이것은 지수 선물이든 코스피 100 지수 선물이든 코스피 200 지수 옵션이든 똑같아요. 옵션이든 선물이든 똑같이 25만 원이에요. 승수가. 그 다음에 호가는 0.05포인트예요. 그러니까 25만 원에다가 0.05포인트를 곱해주면 이게 뭐냐면 최소 가격 변동폭이라고 그래요. 요게 틱이라고 그러고요. 요게 틱. 요 틱을 여기 승수에다 곱해주면 최소 가격 변동폭이 나오는데 그게 12,500원입니다. 12,500원씩 변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25만 원에다가 0.05면 20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20분의 1을 해주면 그러면 12,500원 나오고요. 결제 방식은 현금 결제고 가격 제한 폭이 있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가격 제한 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100 선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입니다. 1번 거래 대상인 코스피 200 지수는 시가총액 가중지수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큰 기업의 주가가 선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당연하지. 이거 맞죠. 왜냐하면 시총식이니까 시가총액이 큰 회사의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시총 전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수 전체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2번 계약 금액은 코스피 100 선물 가격에 50만 원 곱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25만 원 곱합니다. 이제 승수가 25만 원이 됐어요. 2번 틀렸고 3번 주로 주식 포트폴리오의 비체계적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 이용한다. 아니에요. 파생 상품은요. 선물이든 옵션이든 비체계적 위험을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체계적 위험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최종 결제 방법은 실물 인스토 방식이다. 실물 인스토 아니에요. 현금 결제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관련 그 선물이나 옵션은 다 현금 결제입니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이제 승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 그 팁을 먼저 보세요. 이거 팁을 먼저 보라는 이유가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팁의 경우에 요건 미리 좀 암기해 놓는 게 필요해요. 몇 개 중요한 건 암기를 해놔야 되는데 지금 팁을 보면 상품이 코스피 100 선물이 있고 그 다음에 3년 국채 선물이 있고 USD 선물, 금 선물 이렇게 있어요. 금 선물 이렇게 있는데 금 같은 건 됐어요. 금은 됐고 USD 선물은 좀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USD 선물도. 근데 두 가지는 꼭 알아야 돼요. 코스피 100 선물하고 3년 국채 선물의 승수는 지금 코스피 100 선물은 25만 원이에요. 25만 원. 여기 원자만 빠져 있을 뿐이지 25만 원이야. 에? 25만 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국채 선물 있죠. 그게 3년짜리든 5년짜리든 10년짜리든 중요하지 않아요. 국채 선물은 100% 다 100만입니다. 그러니까 국채 선물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100만 원이 이게 승수다. 이렇게 알아놓고 USD의 경우에 $10,000예요. 그냥 만이에요, 만. $10,000. USD는 그냥 만이다. 이렇게 그냥 알아놓으세요. 근데 이건 시험에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식 관련 선물이나 옵션의 승수, 특히나 지수는요. 코스피 100 지수는 25만 원이고 이게 시험에 거의 이게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국채 선물의 경우에는 국채 선물의 경우에는 이게 승수가 100만 원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세요. 지금 4번에 보면 다음 중 한 계약의 크기가 가장 큰 상품 한번 보세요. 지금 코스피 100 선물이 가격이 212포인트래. 1번 보세요. 1번. 212포인트래요. 그러면 코스피 100 선물이 지금 212이면 이게 실제 가격 한 계약의 크기를 하려면 25만 원 곱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25만 원을 이렇게 곱해주면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 나오느냐면 이게 이제 25만 원 곱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212포인트에다가. 그래서 그게 나오면 얼마 나오면 5,300만 원 나온대요. 그 아래 보이죠? 이건 여러분들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뭐 두드려 보셔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해는 하셔야 돼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3년 국채 선물인데 115예요. 115. 115면 요걸 갖다가 우리가 국채를 표기할 때는 100단위로 표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억을 100으로 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5니까 여기다 100만 원을 곱해줘야 된다고. 그럼 한 계약의 크기가 얼마냐면 100만 원 곱하니까 1억 1,500만 원이에요. 1억 1,5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USD 선물이 있는데 이건 만이잖아요. $10,000. 근데 1,150원이야. 1,150원이면 여기다 $10,000 곱해주면 돼요. $10,000 곱해주면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면 1,150만 원 나와요. 1,150만 원. 1,150만 원. 이렇게 나왔고 네 번째의 경우에 금 선물인데 이게 58,000원이야. 그람당 원이에요. 금은. 그러니까 58,000원. 이렇게 나왔죠? 근데 금은요. 우리나라 KRX 금 선물이 지금 승수가 어떻게 되냐면 100이에요. 100g 단위로 해요. 이게 그람당 58,000원이니까 여기다 100g이니까 100을 곱해줘야죠. 한 단위가 100g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이게 580만 원이야. 자, 그러면 보세요. 5,300만 원, 1억 1,500만 원, 1,150만 원, 580만 원. 어떤 게 제일 커요? 요게 제일 크죠? 이 문제의 취지는 간단합니다. 이 문제의 취지는 기본적인 승수를 알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승수. 그래서 이 승수가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여기 25만 원. 주가지수 선물이나 옵션의 기본 승수는 25만 원. 그리고 국채 선물의 기본 승수가 100만 원이야.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통화 선물의 경우에 달러 선물이 $10,000가 기본적인 $10,000가 기본 한 계약이다 하는 거, 만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알아놓으시긴 하세요. 근데 금 같은 거는 이제 100g이 기준이에요. 그람당 원으로 표시하는데 100g이 한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100을 곱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2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꼭 알아놓으세요. 25만 원, 100만 원. 그래서 주가지수 선물의 승수가 25만 원. 그리고 국채 선물의 승수가 100만 원. 요거는 알아놓으세요. 그걸 의미하는 거니까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는데 지금 핵심 포인트 해설에서 또 하나는 알아놔야 돼요. 하나 꼭 알아놔야 될 게 지금 그 핵심 포인트 해설의 1번에 보시면 KRX 상장 상품별 결제 방식이 나오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인수도 결제 딱 하나 있어요. 결제 방식 보면 실물 인수도 결제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통화 선물이에요. 통화 선물인데 통화 선물에 달러, 유로, 엔 있는데 거기다 하나 추가하세요. 뭐 요즘에 뭐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위안이에요. 위안. 그래서 달러라든지 그다음에 엔이라든지 아니면 유로라든지 아니면 중국 위안은 이제 등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위안까지 포함하세요. 그냥 이런 걸 통화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 통화 선물은 전부 다 실물 인수도 방식입니다. 실물 인수도. 근데 보세요. 통화 선물은 실물 인수도잖아요. 근데 통화 옵션, 즉 달러 옵션 딱 달랑 하나 있는데 통화 옵션은 현금 결제죠. 같은 통화라도 통화 선물은 실물 인수도예요. 그러나 통화 옵션은 실물 인수도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현금 결제입니다. 그래봐야 통화 옵션이라 봐야 달러 옵션 하나밖에 없지만 어쨌든 실물 인수도는 통화 선물이다. 달러, 엔, 유로, 위안 같은 통화 선물이다. 이렇게 그냥 알아놓으세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됐습니다. 확인하고 넘어가시고요.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보면
자, 이 문제 한번 보죠. A기업의 주가는 20만 원이고 이자율은 6%, 배당 수익률은 1%, 만기가 1.5개월 남아 있다고 할 때 A기업 주식 선물의 이론 가격 오른 것은, 여러분들 이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 시험이 좀 이상할 정도입니다.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주식 선물의 이론 가격 구하는 건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어떤 때는 1번으로 나와요. 1번으로 나와. 시험 문제 1번으로. 그 정도로 중요해요. 실제로 제가 직접 여러분들 실제 얘기입니다. 1번으로 나온 적도 많아요. 그러면 요 공식에다 그대로 여러분들이 대입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뭐 얘기가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공식에다 대입만 하면 돼요. 지금 일단 주가가 20만 원이니까 현물 가격 20만 원이니까 20 플러스 20 곱하기 이자율이 얼마냐면 6%야. 6%에다가 6%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백분율 표시니까 계산기를 두드리려면 뭐 0.06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1%니까 0.01 곱하기 며칠 남았냐면 날짜로 준 게 아니라 1.5개월 달로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2분의 1.5 이렇게 줘야 돼요. 이건 계산기가 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푼다기보다는 계산기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201, 250 나온대요. 201, 250, 1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려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공식 대입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요 문제를 이렇게 풀고 나서 그 하단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주식 관련 선물의 가격 결정 관련돼서 공식 하나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캐시 앤 캐리하고 리버스 캐시 앤 캐리 전략, 즉 차익거래 전략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이 공식을 응용해서 선물 가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의 선물 가격은 이론 선물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론 선물 가격. 그럼 이론 선물 가격은 이건 이론적인 가격이에요. 실제로 있는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럼 시장 선물 가격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의 선물 가격을 하고 이론 선물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마켓, 시장 선물 가격이요. 이건 CRE, 이론 선물 가격이고, 그러면 시장 선물 가격이 이론 선물 가격보다 높을 수도 있고 이렇게 낮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높다, 시장 선물 가격이 높다는 거는 선물이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차익 거래를 할 때 선물을 비싸니까 매도하고 현물을 매입해야 돼요. 현물을 매수 또는 매입해야 돼요. 매수. 그럼 이런 거래를 뭐라고 한다? 매수 차익 거래라고 그래. 차익 거래라는 이름은 항상 현물 기준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매수 차익 거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매수 차익 거래 이렇게 표현하고, 이때는 현물을 매수하기 때문에 현물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캐시 앤 캐리 트레이드라고 그래요. 캐시 앤 캐리. 근데 이게 캐시 앤 캐리 잘 몰라도 그냥 현물 보유 전략, 현물 보유 전략 또는 뭐 캐시 앤 캐리 전략 이렇게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거꾸로가 되면 선물 가격이 싼 거죠. 선물이 저평가되니까 선물을 매수해야 돼요.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하게 되는데, 현물을 매도하게 되는데, 요때는 요때 매도, 현물을 매도하기 때문에 매도 차익 거래라고 그래요. 매도 차익 거래 이렇게 얘기하고, 요거는 역현물 보유 전략이라고 그래. 현물을 파는 거기 때문에 역현물 보유 전략 또는 리버스 캐시 앤 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유, 역현물 보유 전략 또는 리버스 캐시 앤 캐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으니까 캐시 앤 캐리 전략하고 리버스 캐시 앤 캐리 전략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보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설명한 걸 잘 이해 한번 해보세요. 자, 요게 이게 캐시 앤 캐리 전략이 요거예요. 요게 캐시 앤 캐리 전략이에요. 캐리 전략이고, 요게 뭐냐면 리버스 캐시 앤 캐리 전략이에요. 자, 요거는 이해를 그냥 해보시고 넘어가세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때 지금 이해 못하면 나중에 또 이해할 수 있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그럼. 자, 다음에 6번을 보는데요. 6번 관련돼서, 자, 일단 6번은 이제 베이시스에 대한 내용인데, 핵심 포인트 해설에 보면 뭐 콘탱고하고 백워데이션이란 말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고 베이시스가 뭐냐 하는 걸 봐야 되는데, 베이시스라는 거 그 요약을 보시면 베이시스는 정의가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때 금융 선물,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금리 선물, 통화 선물 이런 금융 선물의 경우엔 베이시스가 선물 가격에서 현물 가격을 뺀 거예요. 그런데 상품 선물의 경우에 돈육 선물, 무슨 뭐 금 선물 이런 거는 현물 가격에서 선물 가격을 뺀 게 베이시스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건 묻지 마세요. 그건 관행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제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거래 관행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놓으시고요. 자, 특징하고 뭐 종류가 있는데, 종류 보면 이론 베이시스는 선물 이론 가격하고 현물 가격 간의 차이고, 그 다음에 시장 베이시스는
선물 시장 가격하고 현물 가격과의 차이인데 보통 우리가 베이시스라고 하면 시장 베이시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 생각하면서 쭉 한번 보는데 베이시스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베이시스예요. 그냥. 이게 베이시스예요. 즉 보유 비용이에요. 순보유 비용이 베이시스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쓰면 F 이꼴 S 플러스 베이시스인데 그럼 베이시스만 남겨놓고 이게 넘어가면 베이시스는 선물 가격에서 현물 가격 뺀 거로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베이시스의 의미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6번 보죠. 주식 관련 선물의 이론 베이시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단, 이자율은 배당 수익률보다 높다고 가정한다. 이자율이 배당 수익률보다 높다면 이 시장은 콘텐고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본 공식이 선물 이론 가격 공식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R-D 곱하기 기간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요 안이 이자율이 배당 수익률보다 높다면 요 안이 플러스가 돼요. 그럼 괄호 안이 플러스가 되면 이 전체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비싸져요. 그리고 또 이건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기간이 길어서 원월물 가격하고 근월물 가격이 있다 그러면 원월물은 기간이 긴 거고 이건 근월물은 짧은 거니까 원월물 가격이 근월물 가격보다 비싸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원월물 가격이 근월물 가격보다 비싼 상태가 되는데 이걸 포괄적으로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한다면 뭐냐면 콘텐고라고 한단 말이죠. 또는 정상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정상시장으로 시험이 나와요. 백오데이션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콘텐고로 나온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즉 지금 여기 단서에서 이자율은 배당 수익률보다 높다고 가정한다는 말 자체가 이 시장이 콘텐고라는 뜻이에요. 즉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봅니다. 현물 가격이 상승할수록 이론 베이시스 증가한다. 맞죠? 베이시스라고 하는 건 보유 비용이잖아요.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현물 가격이 높으면 베이시스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2번 이론 베이시스는 보유 비용을 의미한다. 맞아요. 보유 비용이라고 그랬죠. 제가. 3번 만기일 이전에 이론 베이시스는 의무의 값을 갖는다. 아니에요. 만기일 이전에 아직 만기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선물 가격하고 현물 가격의 차이가 베이시스인데 만기가 되면 선물 가격하고 현물 가격이 같아지잖아요. 같아지니까 그 이전까지는 선물 가격이 항상 현물 가격보다 높죠. 높으면 플러스가 되는 거지. 만기일 이전에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플러스 값을 갖는 거예요. 양의 값을 갖는다. 그래서 4번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베이시스는 0으로 수렴합니다. 이걸 베이시스의 수렴이라고 그래요. 만기가 되면 베이시스가 딱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이 같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미래가 현재가 되니까. 자, 이제 7번 봅니다. 7번 보면 자, 베이시스 리스크, 베이시스의 변동에 따라서 해지 효과가 달라지는 것이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주식 선물의 경우에 매수 해지를 하거나 매도 해지를 할 수 있죠. 매도 해지 할 수 있죠. 이게 자신 없으면 외워야 돼요. 이때 베이시스가 확대될 수도 있고 베이시스가 축소될 수도 있어요. 축소될 수도 있는데 항상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외워야 돼요. 자, 어떻게 되냐면 매수 해지의 경우에 베이시스가 확대되면 이익이 발생해요. 베이시스가 축소되면 손실이 발생해. 근데 매도 해지의 경우에 베이시스가 확대될 때 손실이 발생하고 베이시스가 축소될 때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물론 주식 선물이에요. 요거는 주식 선물의 경우에 요건 주식 선물이에요. 주식 관련 선물의 경우에 요거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응? 채권 선물은 또 달라요. 채권 선물의 경우에는 그때 단서를 따로 줄 거라고. 어? 그리고 채권 선물은 웬만하면 거꾸로 해요. 반대로 움직여요. 근데 주식 선물은 요거 요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이시스의 변동에 따른 해지 효과는 주식 선물에서 보통 나와요. 시험에서. 채권 선물에서는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7번 정상시장에서 베이시스 변화에 따른 투자 전략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선물 가격 상승폭이 현물 가격 상승폭보다 크다. 자, 보세요. 이 시장이 정상시장이면 선물 가격하고 현물 가격이 더 비싸요. 그런데 이 1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선물 가격 상승폭이 현물 가격 상승폭보다 크다 그랬죠. 상승 둘 다 했는데 얘가 더 많이 상승했어.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베이시스가 확대되는 거 아니야. 베이시스가 더 확대된 거야. 이건 베이시스 확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이시스가 확대되었을 때 매수 해지가 유리하다. 베이시스가 확대되면 매수 해지가 유리하다. 맞잖아. 1번 맞죠? 자, 2번 선물 가격의 하락폭이 현물 가격 하락폭보다 작다. 자, 보세요. 선물하고 현물 가격이 이렇게 있는데 선물 가격이 떨어지고 현물 가격도 떨어졌어.
둘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선물은 조금만 떨어졌고 현물은 많이 떨어졌어. 그 얘기는 뭐죠? 이것도 베이시스가 확대됐다는 얘기죠. 베이시스가 확대되면 그러니까 선물가의 하락폭이 현물가의 하락폭보다 작다는 얘기는 베이시스가 확대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베이시스가 확대되면 매수 엣지가 이익이라고 또 그랬잖아요. 근데 매도 엣지가 유리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 틀렸죠. 2번 틀렸어. 1번은 맞았고 2번 틀렸고. 3번 베이시스 축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매수 엣지가 유리하다. 베이시스 축소가 예상되면 매수 엣지가 아니라 매도 엣지가 유리하죠. 이익이니까. 4번 베이시스 확대가 예상되는 경우엔 선물 매도 현물 매수 전략이 유리하다. 안 돼요. 베이시스가 확대되면 선물은 매수를 해야 돼. 매수. 선물은 매수해야 돼요. 그래야 이익이죠. 그래서 선물 매수 현물 매도 전략이 유리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거꾸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 포인트 해설 아래쪽에 보면 베이시스 확대, 베이시스 축소에 따라서 매도 엣지, 매수 엣지의 손익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돼 있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이거. 이걸 풀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베이시스 확대, 축소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상황을 갖다가 조금 더 부연해 놨는데 그건 좀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우리 이제 선물거래 유형이잖아요. 선물거래 유형이라고 하면 네 종류 있어요. 이건 지난 시간에도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강의 1강에서도 했는데 강의 할 때 이제 투기 거래가 있고 해지 거래가 있고 차익 거래가 있고 스프레드 거래가 있다. 스프레드가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건 읽어보면 되는 거고 투기 거래 경우에 선물만 이용하는 거고 해지 거래는 선물과 현물을 동시에 이용하는 거예요. 차익 거래는 차익 거래도 마찬가지고 스프레드 거래는 이거 뭐야? 선물만 2개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투기 거래는 하나의 포지션만 유지하는 거고 해지 차익 스프레드 거래는 모두 두 개의 선물, 두 개의 자산, 두 개의 어떤 계약을 하되 한쪽이 매수면 한쪽은 매도, 한쪽이 매도면 한쪽이 매수, 즉 반대 거래 해야 된다고 그랬죠. 반대 포지션 취해야 된다고. 그걸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저 핵심 포인트 해설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뭐냐면 그 의미를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8번 보죠. 주가주 선물 거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1번 투기 거래는 현물 보유하지 않고, 그렇죠? 현물 보유하지 않는 거예요. 선물만 이용하는 거예요. 보유하지 않고 미래의 가격 방향만 예측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려는 거래예요. 맞습니다. 2번 해지 거래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한다.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하는데 지금 얘기하는데 파생상품 거래는 그것이 선물이든 옵션이든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거예요. 체계적 위험 관리하는 거예요. 2번 틀렸습니다. 3번 스프레드 거래는 선물 상품의 가격 차이를 이용 한정된 위험만 감수하여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만 이용하는 거예요. 선물만 2개. 선물 가격 2개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현물과 선물 사이의 가격 불균형 이용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게 차익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선물과 현물 가격 차이가 발생하면 요때 요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수익을 얻으려는 게 차익 거래라는 거예요. 맞죠? 자, 다음 문제는 9번 문제인데요. 9번 문제 보죠. 투기 거래에 대한 내용부터 나오는데 투기 거래는 거의 계산 문제가 아주 단순하게 나옵니다. 그냥 계산기만 열심히 두드리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자, 9번 투자자 A는 향후 주식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코스피 100 선물을 250포인트에 10계약을 매수했어요. 250에 10계약이에요. 그 예상대로 주식시장이 상승한 265에 거래를 청산해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250에 사서 265에 팔았다고요. 투자자의 A의 수익률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뭐냐? 단 여기서 증거금률이 12%야. 그러니까 전체 계약 금액의 12%만 돈을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증거금률이 12%니까. 자, 그럼 일단 보세요. 얼마를 투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를 투자했는지. 얘가 산 게 얼마냐면 250포인트예요. 이거 지워버리죠. 여러분들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이 투자자 A가 산 거는 250포인트에 샀어. 250포인트 몇 계약 샀냐면 10계약 샀어요. 근데 판 거는 얼마냐면 265에 팔았어. 265에 팔았는데 요거 10계약 이것도 팔았죠. 그러면 사들인 거는 산 거 얼마 들었나 한번 생각해요. 250포인트 10계약인데 한 포인트 얼마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수예요. 주식시장과 그 코스피 100 선물이에요. 이거 25만 원이에요. 말 안 해도 무조건 25만 원. 승수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승수가 25만 원이야. 25만 원. 25만 원 곱하고 그러면 이게 계약이 이제 10계약 들어가야 될 돈이잖아요. 250포인트에 25만 원에 10계약. 사실
어? 이거 계산하면 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12%만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게 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이건 계산기 여러분들이 두드려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12%라고 하면 7,500만 원 나온대요. 7,500만 원. 그러면 들어간 돈은 7,500만 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수익률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수익률은 자 들어간 돈, 투자금분의 수익의 비율이 수익률 아니에요? 그럼 투자금은 7,500만 원이잖아. 7,500만 원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수익을 얼마로 벌었는지 알아야죠. 수익은 얼마죠? 265에다가 250에 사서 265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265 마이너스 250이니까 15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5포인트잖아요. 곱하기 10계약이지. 그죠? 그 다음에 그게 한 포인트에 25만 원이잖아.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야. 다시 15 곱하기 10 곱하기 25만 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게 얼마 나오느냐? 이게 3,750만 원 나온대요. 3,750만 원 나온대. 자, 그러면 이게 딱 반이네. 암산으로 딱 해도 딱 반이죠. 그러니까 50%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투기 거래를 해서 얻은 수익률은 50%입니다. 이런 거래를 투기 거래라고 그래요. 투기 거래. 방향만 예측해서 오를 것 같으면 사고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 치는 거. 요거를 투기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익률은 50%가 됩니다. 그래서 9번 처리를 했고요. 자, 10번을 봅니다. 자, 10번은 이제 해지 거래가 나옵니다. 해지 형태가 나오는데 해지가 나올 때 계산 문제는 베타 해지나 베타 조정 해지 나와요. 무조건. 시험에는 베타 해지도 별로 안 나와. 베타 또는 베타 조정 해지. 베타 조정 해지. 이게 시험 문제에 엄청 잘 나오죠. 그럼 베타 해지를 하든 베타 조정 해지를 하든 뭐 거기서 뭐 한 발짝 차이니까 뭐 별거 아닌데 일단 문제를 한번 보세요. 문제를 보시면 베타가 1.25인 주식 포트폴리오 50억 원을 보유한 투자자가 만기 6개월 남은 코스피 100 주가지 선물 이용하여 이 주식의 포트폴리오 베타를 시장과 동일하게 1로 만들려고 그래. 1. 목표 베타가 1이에요. 자, 코스피 100 선물 가격 250일 때 매도해야 할 선물 계약수는 뭐냐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베타 조정했지라는 거거든 이게. 그럼 목표 베타가 있잖아요. 목표 베타가 있고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현재 베타가 있잖아요. 현재 베타. 뭐 다른 표현이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의미만 알면 돼요. 요 차이만큼을 해지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목표 베타 마이너스 현재 베타 곱하기 가지고 있는 내 주식 가치나 기초 자산 가치. 이걸 분자를 해놓고 그 다음에 분모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코스피 200이라고 그랬잖아요. 코스피 100 가격에다가 곱하기 1포인트에 얼마라고요? 25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25만 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에? 그러면 여기 계약수가 나오는 거야. 계약수가 나올 때 항상 주의할 건 요 베타 조정 해지할 때 계약수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매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나오면 매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면 매도 플러스면 매수인데 지금 여기 아예 문제에 매도해야 할 선물 계약수는 해가지고 매도하는 걸 기정사실화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마이너스 플러스 고민할 필요 없어요. 매도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계약수만 계산하면 되죠. 그럼 숫자만 집어넣어 봅시다. 일단 베타 1.25인데 1로 변경시킨다 그랬죠. 1. 목표 베타가 1이고 현재 베타는 1.25잖아요. 그럼 0.25니까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이게 빼면 마이너스 0.25예요. 그럼 4분의 1이죠.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가지고 있는 건 이 사람이 50억 원이에요. 50억 원이니까 50 해놓고 그냥 동그라미 4개만 합시다. 50억 원. 계산기 두드릴 때 이렇게 두드리세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선물 가격이 얼마예요? 코스피 100 지수 선물이 얼마냐면 코스피 100 지수 가격이 얼마예요? 이게? 250인가? 250입니다. 250이고 그 다음에 승수는 25만 원이잖아요. 25만 원 이렇게 해서 곱해줘가지고 땅 때리면 계산 나옵니다. 그럼 얼마 나오냐면 20계약 나온대요.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20. 요거 안 나오면 여러분들 계산기 잘못 두드린 거예요. 다시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공식을 반드시 익혀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베타 조정 해지의 경우에 해지 계약수 구하는 공식인데 이거 아주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와요. 그러니까 하단에 있어요. 하단에 해지 거래와 베타 조정 해지 나오는데 베타 조정 해지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 아래 시장 시기 선택과 관련해서도 베타 조정 해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거기 잘 보셔야 돼요. 시장 시기 선택 보세요.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면 베타라는 건 민감도거든요. 민감도.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더 많이 오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베타를 상향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이건 뭐냐면
베타를 상향으로 조정하려면 보통 민감한 주식을 사들여야 되는데 사지 않고 선물을 이용해서 만약에 한다, 투자를 한다 그러면 선물을 많이 매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타를 높인다. 보세요. 목표 베타가 높아지잖아요. 여기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쪽이 어떻게 돼? 플러스가 나오죠. 플러스가. 어? 현재 베타보다 목표 베타를 높이면 요 괄호 안이 플러스가 되잖아. 그럼 여기도 플러스가 나오죠. 그럼 플러스는 매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물을 더 매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시장이 하락할 것 같다 그러면 민감도를 낮춰야 돼요. 베타를 낮춘다고. 베타를 낮추면 요 괄호 안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마지막에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몫이. 그럼 마이너스가 나오면 매도하는 거 아니야. 선물을 대신 매도하면 돼요. 그래서 베타 조정 해지의 경우에 좋은 건 뭐냐면 시장이 상승할 것 같으면 베타를 높이면서 자동적으로 선물을 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베타를 낮춰야 돼요. 하락하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민감도를 낮춰야죠. 많이 떨어지는 게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베타를 낮춰야지. 낮추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목표 베타가 낮아지니까 현재 베타보다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매도 포지션이 나온다고. 그럼 선물을 매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그 기본 구조를 살펴봤고 그다음에 해지 계약수를 계산하는 건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면 안 외우셔도 되지만 이게 잘 안 되면 외우시기라도 해야 돼요. 자, 그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자, 11번 투자자 A는 현재 가치가 100억 원이고 베타가 0.8인 주식 포트폴리오 보유하고 있는데요. 베타를 1.3으로 증가시키고자 할 때 매매할 코스피 100 선물 계약수는 해놓고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코스피 100 주가지수 선물의 선물 가격이 200포인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문제거든요. 똑같은 문제인데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아까는 매도해야 될 계약수는 이렇게 매도하는 걸 기정사실화 했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매수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이런 거죠. 지금 현재 베타 0.8인데 1.3으로 늘린대요. 그러니까 1.3이 목표 베타예요. 그리고 0.8이 기존 베타, 현재 베타예요. 자,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얼마냐면 100억 원어치 가지고 있어요. 100억 원. 그게 사실 말이죠. 이거 보세요. 1.3에서 0.8 빼면 0.5죠. 0.5잖아요. 여기 0.5잖아요. 0.5면 반이잖아요. 2분의 1. 그러면 100억에 2분의 1이면 50억이라는 거예요. 그 암산이 일단 대충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코스피 100 지수의 선물 가격이 200이래요. 200. 200포인트고 사실은 이게 자동빵인 게 뭐냐면 코스피 100 지수 선물 선물의 그 승수는 25만 원이에요. 자동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25만 원.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0 곱하기 25만 원 하면 얼마 나올 것 같습니까? 이거 5천만 원 나와요, 이거. 우리 시험에서 200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코스피 100 지수 가격을. 그 200으로 주면 25만 원 곱하면 5천만 원이에요, 그냥.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50억 되잖아요. 여기가 0.5, 2분의 1이니까 여기 50억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50억 될 거 아니에요, 50억. 100억에 2분의 1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암산으로 계산 안 뛰어도 여기가 50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5천만 원 되는 거예요, 5천만 원. 5천만 원 되니까 결국 여기는 플러스잖아요. 1.3에서 0.8패니까 플러스니까 이건 뭐야? 플러스. 뭐 플러스는 뭐 쓸 필요도 없죠. 그냥 100. 100이잖아요, 100. 100이니까 100계약 매수가 돼야 되는 거지. 3번이 답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데 이게 베타 조정 해지에서 매도 포지션이냐 매수 포지션이냐까지를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나오면 매수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매도 포지션이라는 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1번까지 완전하게 풀어보셔야 돼요. 10번, 11번 같은 맥락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자, 12번은 이제 용어를 물어보는 건데 차익거래와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차익거래는 지금 미리 써놨어요, 제가. 그죠? 그러니까 이론 선물 가격하고 시장 선물 가격하고 비교해서 시장 선물 가격이 높으면 매수 차익거래가 생기고 시장 선물 가격이 이론 선물 가격보다 낮으면 매도 차익거래 생겨요.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아래 핵심 포인트 해설에 차익거래에 대한 내용 그거 나오는데 제가 이게 설명한 거예요, 이거 이미. 똑같아요. 자, 다음에 주가지수 선물의 차익거래 리스크라고 아래쪽에 있죠. 이건 그냥 읽어보세요. 용어만. 자, 그러면 12번 봅니다. 주가지수 선물을 이용하여 차익거래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첫 번째 시장 충격 비용 뭐 이런 거 발생하고 두 번째 유동성 위험 있고 그 다음에 거래 상대방 위험은 없어요. 거래 상대방 위험은 이 거래 자체가 지금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죠. 거래 상대방 위험은 장외 거래에서
장외 파생 상품 거래할 때 장외 파생 상품 선도 같은 거 거래할 때 1대1로 상대 매매하니까 그때 거래 상대방 위험이 있는 거지 차익 거래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3번이 뭐 얼토당토 없는 않는 얘기고, 그래서 4번에 추적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래쪽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봅니다. 13번도 같은 맥락인데, 자, 13번 보면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투자자가 주가지수 선물을 이용한 매도 해지를 할 때 보유하고 있는 주식 포트폴리오 수익률과 주가지수 수익률 차이를 추적 오차라고 그래요. 2번이 그냥 답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 아래에 있는 내용 있죠. 그거 그냥 읽어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요 내용은 나머지는 그냥 용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 그냥 핵심 포인트 해설의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로 해서 13번 문제를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3번 문제 봤고요. 14번부터는 본격적으로 차익 거래와 관련되는 내용이거든요. 그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